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2부 디바제시카입니다. 하단 더보기 칸을 보시면 또 다른 귀로 듣는 영화를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태호가 자진해서 털어놓은 7번의 살인, 진술서에 의존을 해서 김영사가 여태 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유골이 예상했던 피의자 오지희가 아니라 신원미상의 사람? 일이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이 사이코패스 새끼가 놓은 덫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김영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거짓과 진실이 교묘하게 얽혀있는 7개의 진술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3번 꽁지 박사장은 살아있습니다. 7번 허수진은 다 아는 이야기. 이번엔 5번 사건. 이건 일단 유지희의 유골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외에 1번에 50대 남성을 죽였다는 건 분명 공소시효가 너무도 지났거나 확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게 됩니다. 그렇게 찬찬히 살피다가 2번과 4번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2번 사건은 서원 택시를 할 때 연산동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살해 후 여기저기 나눠버림. 4번 택시할 때 교대 앞에서 20대 후반의 여성을 살해 후 여기저기 나눠버림. 둘 다 택시기사를 할 때 벌어졌고 희생자는 여성. 태운 장소가 연산동 근처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김영사의 직감으로 볼 때 어쩌면 이건 하나의 사건일 가능성이 커 보였는데요. 강태호가 약간 사건을 부풀려서 최대한 김영사의 수사 범위를 넓혀서 집중을 분산시키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다 했다 과시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남은 건 6번입니다. 30대 남자 시비 끝에 흉기를 사용하여 살해 후 계단에서 밀어 떨춤. 어쩌면 이 사건은 좀 더 파헤쳐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영사는 다시 강태호를 찾아가 면회를 신청합니다. 이번에는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게 아예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가서 자백을 녹화하기로 했고요. 영치금 300만 원을 미끼로 6번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니 강태호가 카메라가 있어서 더 흥분한 걸까요? 신이 났어요. 그러더니 그날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그 새끼를 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다고 몸소 재연까지 해주면서 설명합니다. 예상대로 과시욕이 상당한 편이죠. 김영사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살해 장소를 묻는데 강태호는 안경을 벗어서 얼룩을 닦으면서 말하죠. 형님, 이번에는 잘하셔서 특진 한번 하셔야죠. 김영사는 장소를 빨리 말하라고 체근을 하는데요. 강태호가 소리칩니다. 내 입으로 다 가르쳐줘야 하는데 완전 범죄가 없어? 야, 니들처럼 무능력한 경찰이 문제인 거야. 정말 상또라이였습니다. 김영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강태호가 어떤 강한 자신감에 차 있는 걸 감지합니다. 살인은 저질렀고 경찰에게 미끼를 흘렸지만 결국 그의 자백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상황, 그가 잘 알고 있었죠. 김영사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그는 근처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미 수년이나 지난 사건들을 다시 조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강태호가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 미제 살인사건 일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 남아있는 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강태호가 재연을 해주면서 자신이 찔렀다고 주장한 부위와 일치했던 겁니다. 김영사와 그의 후배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현장을 방문했어요. 미제 사건 일지에 따르면 피해자가 건물 계단에서 사체로 발견이 되었고 그곳에는 증거인멸을 위해서 이 종이 박스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스프링클러가 터지게 되면서 실패하게 돼요. 현장의 계단에는 이 가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280 정도의 신발 자국이 있었고요. 입구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손잡이 없는 칼날이 발견됩니다.
이것을 본 김영사는요, 당시 강태호가 그날 신었던 신발, 운동화, 이게 뭐였는지, 그리고 날이 빠져있는 거에 이 손잡이, 그리고 강태호가 그날 이 시각에 여기에 있었다라는 결정적인 알리바이만 있으면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이코패스와 배팅을 해보기로 결정합니다. 김영사는 다시 면회를 갑니다. 기다렸다는 듯 거만하게 등장하는 강태호가 당당하게 믹스커피를 꺼내서 이렇게 타먹으면서 김영사에게 말하죠. 형님도 한잔 하려면 컵 가지고 오세요. 완전히 김영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덫에 걸려있기 때문이죠. 답답했던 김영사가 먼 산을 바라보더니 내뱉습니다. 쇼하네 이 거지 새끼. 야, 너 어차피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돈 나올 때도 없으니까 형사한테 장난치는 거잖아. 야, 네 주제에 무슨 일곱을 죽여? 어? 고작 힘없는 여자 하나 죽여놓은 걸 가지고 그걸 일곱이라고 부풀려? 이런 잡범 새끼가. 김영사는 자신은 이제 이 사건에 흥미를 잃었다면서 더 이상 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강태호가 화를 참으면서 말하죠. 근데 어차피 안 볼 건데 여긴 왜 왔는데? 김영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야, 영치금 10,000원 넣어놨으니까 빵이나 처먹고 15년 동안 내내 갇혀 있어라 하고 마지막까지 놀리고 나갑니다. 사실 김영사는 이제 강태호가 제대로 입을 열 때까지 버텨보는 것에 베팅을 한 겁니다. 강태호의 입장에서는 이 형사를 원래 가지고 놀면서 자기 방향대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시나리오대로 흐르지가 않고 더 이상 과시를 할 수도 없게 된 상황이죠. 그러면 강태호는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그가 감방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시간도 많죠. 책도 읽고 노래도 해보고 신문도 보고. 근데 심심합니다. 근질근질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강태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 좀 봅시다. 강태호는 6번에 적어둔 살해 후에 계단에서 밀었다는 30대 남자 이야기를 하나씩 꺼냅니다. 김영사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장 조사도 했고 재연까지 해본 상태였죠. 강태호가 술술 말해주는 이 자백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이 진술과 자신의 조사 내용이 같은지를 비교하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강태호는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젠 진술서에 없는 추가적인 자료를 획득해야 했습니다. 김영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관하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다 알아낸 게 강태호가 살해한 남성을 계단에서 밀고 불을 붙여 태우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무스탕까지 그을렸다는 거죠. 칼 손잡이는 자갈치 시장 앞바다에 내버렸다고 술술 자백합니다. 김영사는 집중하며 듣다가 물론 약간 자기는 모르는 척 그렇게 집중하고 듣다가 그날 신발은 못 신었어? 라고 묻는데 어라, 강태호가 잠시 대답을 멈춥니다. 야, 형사님 이미 찾아보셨네. 그는 턱을 들어서 눈을 아래로 깔아보면서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는 그를 찍고 있던 비디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말합니다. 유도신문과 협박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될 수가 없죠. 김영사는 잠수부를 불러 자갈치 시장 근처 바닷속에서 이 칼 손잡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분명 지문이 묻어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 않죠. 바닷속에 있는 칼 손잡이를 어떻게 찾아요? 신발의 행방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나 당일 이 강태호가 입었다는 불에 그을려진 무스탕이 그가 혹시 수선을 맡기진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스탕이라는 건 그렇게 아무리 좀 뭐가 묻었다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옷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근처 세탁소들을 다 뒤져보는데 그러던 중 한 곳에서 예전에 자기가 그을린 무스탕을 수선 받은 적이 있다고, 근데 찾아가진 않은 것 같다 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가봤죠?
옷은 여전히 세탁소에 보관 중이었고 옷을 맡긴 사람의 이름은 강태호.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단서 하나로 과연 판사를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김영사는 큰 결심을 합니다. 강태호에게 현장 검증을 하자고 제의한 겁니다. 강태호가 과연 받아들일지. 강태호가 현장 검증에 동의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가는데요. 대신 이것에 대한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다달이 영치금 200만 원씩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각서까지 쓰게 하면서 김영사를 자극하는데요. 형사님, 사건 해결을 못하니까 자꾸 돈만 뜯기시네요. 사실 강태호는 김영사가 그간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현장 검증 당일입니다. 강태호는 기자들의 플래시를 막 받으면서 당당히 걸어 나왔죠. 김영사가 어떤 지점으로 가서 야 여기서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거지? 라고 이제 대충 설명을 하는데 강태호가 짜증난다는 듯 말합니다. 거기 아니에요. 따라와 봐요. 이건 김영사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였죠. 피해자 마네킹을 두고 살해 현장을 재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죠. 심지어 2층에 있는 그 주민들까지도 고개를 내밀고 보고 있어요. 이거에 신이 난 걸까요? 강태호는 마네킹을 붙잡고 격하게 제언을 합니다. 목을 잡아서 이렇게 내가 치고 밀어내서. 그러다가 자기가 진짜 사람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경찰 한 분이 마네킹 자리에 이제 재연을 하려고 서 있고, 더욱더 신이 난 강태호가 열심히 재연을 하면서 막 상대방을 제압하다가 마지막으로 칼로 찌르는 장면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는 자갈치 시장 근처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닥 부둣가에 서 있고요. 강태호가 경찰들이 이제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나가가지고 위치를 이제 찾으려고 했죠. 경찰이 약간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어리버리하게 굽니다. 강태호는 마치 자기가 대장인 듯이 거기 아니라고요! 왼쪽으로 더 가! 이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로서는 오랜만에 세상 구경도 하고 큰 소리도 내고 주목도 받고 감옥 생활에 지친 강태호에게 딱 필요했던 거죠.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그간 김영사와 함께 수집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강태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을 주장합니다. 그가 이 살해 마지막에 술집에 있었다라는 증언도 확보했고 시간도 확보했고요. 그리고 세탁소에서 무스탕을 맡겼던 것도 증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그동안 김영사가 자신을 계속 접견을 오면서 두둑한 영치금을 주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저 협박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짜 진술서를 쓴 거라고요. 라는 헐리우드급 연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증인석에 서게 된 김영사. 강태호 쪽의 변호사는요, 그간 당신이 강태호에게 막 불법적으로 안경도 갖다 주고 속옷도 갖다 주고 막 한 거를 막 이야기하면서 이 김영사라는 사람이 그닥 모범적이지 않은 형사인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김영사가 말려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최후 변론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개인 돈까지 쓰면서 잘릴 각오로 수사를 한 이유는 그저 다시는 이런 살인마가 사회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태호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죄 판결은 그가 7개의 살인사건 중에 6번에 해당하는 거를 김영사가 조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거죠. 사실 강태호가 나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일체 부인한 상황에서 목격자도 없어요.
게다가 7명 죽였다 이 종이 한 장이 공식적인 진술서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 무스탕이나 이런 거는 정황상 다른 사람이 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미 그는 어쩌면 예상했을 수도 있죠. 김 형사가 패배했습니다. 이제 끝일까요? 아니요. 예상대로 강태호는 김 형사를 고소합니다. 이미 판결이 난 허수진 살인사건까지 묶어서 재심을 청구하게 이릅니다. 김 형사는 이 일 때문에 파출소로 발령 통지까지 받게 되죠. 이건 완전히 김 형사의 참패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김 형사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현장 사진들을 계속해서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나마 발견이 된 거 유골입니다. 오지희로 추정했던 골반과 두 다리. 하지만 신원 미상으로 밝혀졌죠. 그런데 그때 이 사진을 뚫어져라 보던 김 형사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검시관과 함께 그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유골 사이에서 보이고 있는 이 정체불명의 물체 루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자궁 안에 넣게 되는 시술용 피임기구 루프. 아주 미세하고 작아서 발굴할 때에는 있었지만 국과수로 옮기는 도중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루프는 플라스틱 재질이었는데요. 조사해보니 2005년 이후에 나왔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 플라스틱 루프를 시술받은 모든 사람을 검색해야 하는 아주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그는 파출소로 발령을 받고 나서도 새벽까지 홀로 남아서 이 시술을 받은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데이터에 넣어보며 이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정말 방대한 양일 텐데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던 중 시술을 받은 여성 중에서 실종된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미영. 조사를 해보니까 강태호의 전 애인입니다. 두 사람은 매일 통화를 하는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박미영이 실종이 된 그날 이후로 강태호는 단 한 번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 핸드폰이 강태호 누나 명의의 전화였기에 강태호가 사실 조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강태호가 택시 일을 했고 둘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났고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같이 싸웠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애인 박미영이 실종된 그날 그녀는 강태호의 전화를 받고 나간 이후에 사라져버린 것이었는데요. 또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미영에게는 이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한 명 있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김 형사가 박미영의 아들을 찾아가요. 아들은 어머니의 애인 강태호 그리고 어머니가 사라진 날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 형사가 문득 강태호의 진술서 2번이 생각납니다. 서원에서 택시할 때 연산동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살해 후 여기저기 나눠버림. 택시, 나이트클럽, 시신을 여기저기 나누어버림. 이 단어들은 어쩌면 박미영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강태호가 그때 줬던 그 7살인에 대한 진술서에는 사실 진실과 거짓, 과장과 허위가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형사가 점점 1번에 적혀 있었던 어릴 때 50대 남성을 숲속에 유기했다라는 것도 대략 감이 잡힙니다. 어릴 적부터 그와 누나에게 폭력을 가해왔던 아버지, 게다가 강태호 누나가 이 아버지 실종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 회피하려는 자세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강태호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라는 게 사실 그가 저지른 첫 번째 살인이었고 그걸 1번에다가 써뒀던 거죠. 김 형사가 친누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야기 운을 띄워요. 당신의 동생이 혹시 아버지를 죽였냐고.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어찌 해보려는 건 아니라고. 그동안
김영사의 눈을 회피하던 누나가 마지못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합니다. 사실 매일매일 남매를 때리는 아버지가 자기도 차라리 없어지기를 바랬다고. 그래서 그동안 모른 척하고 살았다고요. 김영사는 강태호의 면회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과거 실종된 애인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야, 강태호, 넌 도대체 무슨 화가 그렇게 났길래 애인을 죽였을까 하고 내가 생각해봤어. 갑작스럽게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김영사가 찾아와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니까 강태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김영사가 말을 잇습니다. 그날 너 엄청 열받았더라. 창원까지 도박하러 친구랑 갔다가 검문에 걸렸지? 근데 네 친구 도망치고 니는 차도 없고 택시도 못 잡아서 부산까지 걸어왔더라. 근데 주머니에 돈은 있었지. 그래서 게임이나 해볼까 하고 꽁지 박사장네 도박장에 간 거야. 그러다 쫓겨났지. 흠씬 두들겨 맞고 열받아서 칼 들고 찾아갔었지. 근데 결국에 너 쫓겨났고 그거가 화가 난 건지 애인한테 가게 되는데 네가 애인 차 타고 갔다가 창원에 두고 왔잖아. 그러니까 애인이 너한테 짜증을 낸 거고 그래서 애인이랑 대판 싸웠어. 애인 죽일 만큼 엄청 열받은 날이었겠네. 그날의 상황을 거의 꿰뚫듯이 알고 있는 김영사. 강태호는 말을 잇지 못하면서 그저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사는 마지막으로 네가 준 그 지도 덕분에 예전 무덤가에서 찾은 그 유골, 그게 네 애인 박미영이었던 걸 내가 찾아낸 거야. 이 사실을 말해주게 되는데요. 드디어 다가온 강태호의 재판일. 박미영의 아들이 증언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어머니가 사라진 날 강태호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라는 거,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판사가 물어요. 왜 어머니가 당시 실종됐는데도 찾아보지 않았냐?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엄마가 애인 강태호하고 도망간 거라고 말해서 너무 서럽고 미운 마음에 찾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는 그 애인이 강태호가 맞다고 진술하게 되죠. 토막난 유골, 신원은 박미영, 실종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람은 강태호. 그런데 실종 이후 통화 내역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정황상 이미 그가 살해를 했기에 전화를 안 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강태호의 살해 혐의는 인정됩니다. 판사는 이 판결이 오기 전까지 그가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자신의 살인을 마치 과시하듯 형사를 가지고 놀았다라는 점, 여기에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로써 김영사와 강태호의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김영사는 좀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습니다. 오지희 살인사건. 그동안의 과정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역시 그의 범행의 가능성이 큽니다.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 어딘가에 억울하게 묻힌 채 누군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감옥에 있는 강태호는 아직까지도 김영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저지른 살인이 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사는 경찰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오늘도 강태호의 진술이 적힌 수첩을 들고 사건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기에 정말 더 흥미진진했고, 작년에 제가 토요미스테리에서 암수살인이란 이름으로 진행을 했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이 주지훈의 사이코패스 연기가 정말 돋보이는 영화인데요. 귀로 듣는 것도 좋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분명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였습니다.